1억을 가지고 자가 주거용이라고 그러면 저거 권하겠습니다. 제가 자기가 나름대로 스케줄링을 갖고 갈 테니까. 그러나 투자용이다 그러면 1억 갖고 얼마를 벌려고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자 방식은 저는 지향했으면. 출산율이 이제 0.7명도 이제 무너진 상태라고 뭐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뭐 반등이 뭐 쉽지는 않은 구조일 것 같고 당분간 뭐 또 뭐 네. 특별한 뭐 대단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없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 부동산의 어떤 장기 전망은 되게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근데 그게 정상화해서 끝나야지 일본 따라가면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전 국민이.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인구 감소가 한 2000년도부터 이제 근데 속도가 좀 저희보다 느려요. 느리고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 2040년이면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요. 네. 앞서기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령화되기 전에 일본의 상황을 보면 최고점일 때 1990년도 있잖아요. 그때 그 신축 주택수 거기는 분양 맨션 아파트보다는 자가나 이런 것들이 더 물량이 많거든요. 뭐 지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근데 그 최대 물량이 하여간 뭐 자가용 뭐 분양용 맨션용 해가지고 다 합친 게 한 180만 찍었어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1억 한 3천 가까이 넘죠. 됐잖아요. 네. 예. 2배가 넘죠. 네. 근데 180만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2022년도 이거는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한 80만 좀 넘어요. 근데 이 수치가 10년 전 15년 전 수치입니다. 계속 80만. 그러면 네. 꼭지에 180만 대 80만이면 한 40% 되나요? 그 정도 50% 조금 안 네, 되죠? 그러니까 반 정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그건 예측이 되잖아요. 신축 주택수가 근데 그 친구들은 출산율이 그나마 1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보다 많이 높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낮지만 우리보다 많이 높아요. 네, 그런 1990년에서 30년 만에 반토막 났다? 네. 그럼 우리 그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한 10년 뒤는 시장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상도 못한 시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남는 데만 살아남고 죽을 때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죠.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경쟁력이 없는 데가 급격하게 쇠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메가시티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장단점이 너무 극명해요. 너무 죽으면 그 어떤 뭐 도시가 있는데 슬럼화되면 관리비나 이런 다 세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의 상승이 도쿄가 막 했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이나 그동안 GDP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도쿄 상상 가격이 심하게 하면 껌값인 거예요. 주택 가격이. 네. 그 와중에 요즘 또 엔저 현상 벌어지면서 그래서 일본에 집 사러 가는 분들 주위에 좀 많아졌거든요. 네. 아 이건 더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요. 싸니까 환율이. 네. 뭐 뭐 역대 환율이- 최저 수준이 뭐 10년 내 최저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죠. 네. 엔저니까 네. 그 나라 분들 입장에서 아닌 거죠. 자꾸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쭉 내려갔다가 어느 바닥이라 그러면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올라가는 때는 어느 지역이 투자 대상이 될까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올라갈 때요. 아무래도 좀 좋은 동네. 내재 가치가 있고 네. 미래 가치가 발전할 때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해졌죠. 뭐 땅도 일본보다 작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쓸 땅은 더 많죠. 이 안에서 뻔한 거죠. 아 정부가 여야를 할 거 없이 바뀌던 말도 상관없이 국가 뭐 종합계획이 있잖아요. 그 종합계획의 틀에서 잡혀진 지역들은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인터벌이거나 거리에 어떤 갭이 있는 지역들은 제가 볼 땐 쇠락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서 특히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서울은 그나마 이제 도시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그 뭐 하락폭이나 상승폭이 다른 데보다 낮고 높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 지역은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오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묻지마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네. 끝났다라는 게 딱 이제 앞으로의 시장인 거죠. 앞으로는 공부하고 정확하게 자산 가치와 어떤 내재 가치를 판단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아는 경제 시스템까지 이런 상태라야만 초과 이익을 향유할 수 있지 그냥 예전처럼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금리 툭탁툭탁 이거는 사실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뭐 뭐든지 다 올라가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사실 어렵죠. 그다음에 그것도 우리 갭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리 알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뭐 대표님처럼 그런 분들은
보면 뭐 제 주위에도 그런 분 많거든요. 상당히 2012, 13년도 때 많이 했을 때 소득 대비 계산하니까 그때는 PIL이 한 8, 900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성장할 때니까 네. 그때 뭐 저도 그렇고 제 주위도 그렇고 이 정도면 충분히 내려갔다 하고 매입을 들어갔을 때 그 뒤에 받쳐주는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수요가 좀 줄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게요. 이 예전처럼 이런 폭등은 이제 없다가 그 얘기죠. 왜 똑같이 오긴 오는데. 그죠? 저평가 네. 됐다가 올라갈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걸 공부한 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무주택자분들 임차인들 문체 입장에서는 저평가가 됐을 때 과도하게 내려가는 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러면 거래가 늘어나고 그게 이제 저는 진바닥이라고 보는데 그건 아직 안 왔다. 그게 오고 나면 새로운 시장이 오지만 지금의 2030, 40이 아마 30, 40, 50, 60이 돼 가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의 이런 시대는 이제 다른 네. 양상을 띌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집 가진 분들은 빨리 자산 관리 준비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 뭐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럼 아까 이제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은 좀 살아남고 아닌 지역들은 뭐 빠르게 조금 더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강남 불패 이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안에는 아직 좀 유효한 10년은 거라고. 유효한다고 20년은 좀 아슬아슬해요. 10년 정도는. 네, 왜냐하면 네.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지가 않나요. 제가 얘기하면 또 안티 팬들 많으실 텐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저도 뭐 거기 많이 살아봤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신분 상승이나 네. 어떤 직주 근접에서는 뛰어나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럼 뉴욕의 맨하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억짜리 집을 사는데 200억을 벌고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투자 요소가 추가적으로 붙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투자 요소가 거의 1등인 거예요. 강남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면 요즘 신도시 좋잖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그러니까 제 주위를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제 동기들이 다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덜 버는 네. 친구도 있고 중산층도 있잖아요.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친구들 보면 벌써 강남에서 다 이미 별로 없어요. 20명 있었다 그러면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때는 40대니까 돈도 잘 벌고 뭐 네. 이랬는데 지금 이제 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떤 형태냐면 너무 마트를 갈래도 30분 걸리고 네. 근데 이제 신도시는 마트 가려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런 어떤 쾌적성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약간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 세대가 베이비부모잖아요. 네. 베이비부모가 약간 빠져나가는데 병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 시스템이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강남 쪽에 많잖아요. 병원 시스템만 약간 신도시의 포지션이 딱딱 몇 개가 되면 강남은 약간 다우닝 되고 그다음에 물론 저 삼성 마이스 단지 때문에 삼성요 다시 한번 기회는 있겠지만 주거로서는 사실 1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등으로 가면 이제 차라리 용산이나 네. 뭐 이쪽이 좀 빠져나가는 신도시의 장점이 나타날 것 같은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지금 25층, 30층을 졌어요. 네. 30년, 15년 뒤면 벌써 20년 차, 30년 차 그렇죠. 빌딩들이 나오거든요. 네. 30년 차 됐는데 아시잖아요. 이제 관리할 게 많아지고. 근데 신도시들은 분명히 주거 전용 면적이나 녹지 공간들이 강남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교통만 해결되면 누가 여기 살아요? 저기 살죠. 교통과 의료만 해결되면 사실. 정확하십니다. 네. 교통과 의료만 있으면 물론 학교도 있지만 그거에 어떤 분산 효과가 있고 직주 근접의 의미가 약해지면 강남의 시대는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미국을 봤을 땐 뉴욕 맨하탄이 살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아직 뭐 한 10년 정도를 만약에 그 장기 정도라고 보면은 뭐 그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이나 네. 국회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이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이나 무주택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속을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저거 해가지고 갑자기 뭐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 이랬다고 가정할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들이 막 하는 형태로 끌려가가지고 막 이런 시대는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번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가 이제 출산율이 결국엔 이제 아주 낮기 때문에 이제 네. 아이들이 없어진다면 꼭 강남은 뭐 사실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뭐 강남이라고 뭐 평가받는 거지만 사실 학군지들은 나머지는 좀 나빠도 우리는 되게 학원이 잘 돼 있어. 뭐 여기는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해. 뭐 이런 지역들은 뭐 지역마다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뭐 좀 한 10년, 15년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상 좀 많이 가치가 좀 지금보다는 좀 평가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요게 저는 또 그렇게 안 보는데요. 이건 아닙니까? 네. 학군지는 그래도 좀 더 갈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더 살아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축 사회잖아요. 이제 수축되는 네. 사회가 돼가잖아요. 수축 사회가 되면은 핵심들만 더 어떤 서바이벌 본능이랄까요? 그런 게 오래 유지가 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 막 살고 막 놀러 다니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존 본능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삶과 좀 더 나은 가치, 뭐 자산 증가 이런 걸 생각하면 배우고 공부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미국처럼 일반 노동하는 분들의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지는. 왜냐하면 3D 업종을 싫어하다 보니까 다들 화이트를 가니까 역작용으로 이제 이분들이 희소해지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 제가 보니까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이 나이에 지금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요. 나름 잘 나가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퇴직하면 할 게 없잖아요. 뭐 과감하게 그냥 도배 있잖아요. 뭐 연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억대 넘었어요. 어떻게 알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관리할 때 이렇게 도배업자분들 오셔가지고 공사를 하면 시스템이 아주 뭐 최첨단화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기계가 다다닥 잘라주고 옛날에 사람이 칼로 잘랐는데 보니까 돈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한 번 뜩 해줘. 네. 몇 개월 전에 하루에 저렇게 벌어? 근데도 사람이 모자르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사회가 온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감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의 어떤 중요성이나 어떤 그건 우리가 깰 수 없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살아갈 것이다, 제가 볼 때. 교육의 어떤 입지가 뛰어나거나 법원 등 어떤 그 권력과 밀착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위세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교육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인이나 뭐 어떤 재취업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벌써?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다시 그 학군지가 또 새로운 느낌의 어떤 그런 학군지로 계속 또 살아남지 않냐. 뭐 이거 중년 이상의 분들의 어떤 대학 교육 뭐 이런 것들 네, 뭐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를 가르치는 학원들이 이제 뭐 노인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이제 바뀌면서 계속 그 학군지가 유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발상이시네요. 그거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노인분들의 어떤 소비나 교육열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약간 20년을 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 시니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일본이 사실상 그 시니어 헬스 뭐 이렇게 제가 젊을 때 3, 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좀 아니면 편집하셔도 되고 그때 제가 한때 거기 빠져 그렇구나. 일본이 시니어 시대니까 우리도 노인이 많으니까 시니어 산업이 되게 각광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 몇십 년 전에 막 앞서가는 분들이 시니어 헬스케어하고 막 박람회를 많이 했어요. 그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 빨랐죠. 너무 빨랐네. 그래가지고 망하셨어요. 다 망했는데 일본은 산업 현황이 어떠냐 보니까 생각보다 소비 여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외국처럼 그러면 원래 버는 소득에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으면 노인분들의 한 60, 70%가 그런 능력이 되는데 대한민국도 그게 약하잖아요. 빈곤율이 더 강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분의 말씀은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 다른 나라랑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측하는 건 조금 너무 긍정적인 방향이고 우리는 빈곤율이 좀 높잖아요. 연금 이런 타는 분들이 비율이 작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건 좋겠네요. 제가 볼 때. 저희 채널에는 지금 그 젊은 분들도 좀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30, 40대인데 이제 내 집 마련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좀 보시는데 요분들의 이제 고민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그때부터 이제 좀 유의미하게 내가 좀 집을 알아보러 가도 되는지 예를 들어 막 3천만 원 있는데 집 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1억, 3억 있는데 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많이 받아서 살까 뭐 이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우선 좀 돈을 모아야지. 그래야지 좀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좀 가능하다. 어떤 뭐 그런 기준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집을 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지방에 좋은 도시를 가면 1억, 2억짜리 아파트 25평짜리 좋은 그 전철역 바로 앞인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보면은 그쪽 분들한테서는 3천, 4천이 있어도 충분히 주택 사는데 큰 무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수도권이나 뭐 광역시급 이렇게 넘어오면 약간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1억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시장에서 안 먹히죠. 다만 갭 투자용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절대 무리한 투자해가지고요. 성공하는 확률보다요. 공격적이지만 자산관리 차원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1억을 가지고 자가 주거용이라고 그러면 저거 권하겠습니다. 제가. 자기가 나름대로 스케줄링을 갖고 갈 테니까. 그러나
투자형이다 그러면 1억 갖고 얼마를 벌려고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자 방식은 저는 지향했으면 차라리 전세 레버리지의 변동성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앞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전처럼 그런 시장이 다시 온다라는 보장은 저는 90% 이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최소한 또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네. 비상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최소한 3억 정도 그러면 됐을 그 때 자기 자본이 한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뭐 한 50% 정도. 아니, 저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한 집값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절반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게 정책 자금을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 자금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항상 주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평년 보통 30조에서 50조 계속 투입이 돼요. 근데 이거 정책 자금이거든요. 금리가 안정적입니다. 비교적.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의 30년 모기지처럼 고정금리로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직장생활을 쭉 유지하면서 집을 안 이런 개념이니까 그 계속 유지가 되냐. 딴 나라도 그걸 다 도입을 한 것이고. 그럼 우리도 30년 모기지 개념에서 보면 DSR을 적용했는데도 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그럼 내가 투자의 개념, 자본 차익의 개념을 후순위로 둔다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땐 자산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생애 최초는 같은 뭐 10%만 있으면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뭐 돈이 적다고 내 자본이 50% 이런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주면 그거 보시고 활용하셔야 되고 또 민간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도 또 뭐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는 또 직장 주택 기금이 있어요. 네. 자기들이 저렴하게 주는 네. 그런 분들이야 뭐 자기 자본 생각할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집에 거주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 아기가 방에 있고 공부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는 가족의 행복인데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가족의 기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린 답변은 그거죠. 내 분수에 맞게 감당 가능하면 언제든지 그냥 해도 된다. 대출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소득이 감당할 수준. 감당할 수 있는가? 소득이 정책금리를 활용했는데 내 자본이 20%인데 내 소득이 한 20, 30%밖에 안 나가요. 그건 뭐 애니타임이잖아. 애니타임 애니면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좋지는 않더라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폴 사무엘슨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경제학자잖아요. 막 했는데 야 이거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자본을 다 해보니까 결론이 그 사람이 썼잖아요. 행복은 소유분의 욕망. 뭐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소유하고 욕망분이 있으면 소유가 커지면 욕망이 10인데 소유가 100이면 행복하잖아요. 분자에 있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수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만족을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10억이 있는데 나는 목표가 5억이었어 그러면 벌써 행복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이 있어. 작은 네. 집이라도. 그렇게 수치를 맞추셔야지 옆에 친구를 봐가지고 쟤는 50억짜리 집인데 나는 15억이야. 뭐 이러면 이건 불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한국 분들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까 집 사는 걸 갖다 이렇게 개념을 약간 좀 바꾸셔가지고 국가나 정부는 물론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정책 자금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네. 그걸 잘 해줘서 다 같이 집이 있어도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싱가포르이 집이 90%잖아요. 자가보율이 어떻게 보면. 근데 민간 시장이 잘 돌아와요. 왜? 인간은 욕망이 내가 알맞게 분수에 맞게 살아도 돈을 더 벌고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잖아요. 네. 나라에서 100% 집을 주는데도 민간 시장이 있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포커스에 맞춘다라면 우리가 다 집을 갖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뭐랄까 제로섬 게임 이런 거 말고 다 잘 살아도 또 좋은 시장이 나오잖아요. 네. 더 좋은 제품이면서 네.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 많은데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싸. 돈 있으면 사잖아요. 뭐 이런 어떤 건전한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좀 방향성을 틀면 말씀 주신 얼마가 있어야 집을 사야죠 이렇게 좀 약간 강박관념 여기서 좀 탈피하시면 제가 볼 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10억인데 내가 2억짜리 사는데 차를 1억짜리 몰아나 이게 행복 지수가 더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좀 다양한 시대니까 너무 이렇게 집에 올인하거나 이런 마인드만 조금 조정하시면 제가 볼 땐 저는 애니타임 애니어다. 다만 비쌀 때는 피하자. 조정할 때 사라.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결국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이거에 네. 따라서 또 정해지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주택을 사실 때 이런 걸 배제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자기 소득의 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 이상 넘으면 절대 안 되고요. 30% 이상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가격 뭘 사시든 간에 네. 30%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리스크나 변화가 와도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많이 밝혀졌거든요. 네. 뭐 세계 언론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시면 제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아까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DSR 한 40% 정도 해주는데 그걸 네. 조금 낮춰가지고 한 네네. 30% 정도만. 그때는 아무데나 아무 타임이나 뭐 아무 곳이나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미 많이 밝혀졌거든요. 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그때는 아무 때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자금 충분히 활용하시면 뭐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고정금리로 또 받으시면 또 계산도 또 맞습니다. 쉬우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잘 감당 가능한가 요걸 좀 맞습니다.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어느 정도 무주택자분들은 뭐 요번에 이제 2차 하락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라 이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네. 해주셨는데 그 1주택자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사실 그 어느 정도 좀 집값이 요 정도 됐고 뭐 하니까 네. 모아둔 돈에다가 해서 조금 상급지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계속 하시거든요. 벌써 다 가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간 분들도 사실 많죠. 아직 안 가신 분들 아직 안 가 분들도 지금 조금 그렇죠. 있죠. 아직 못 가신 거죠. 네. 타임 놓치신 거죠. 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좀 올랐고 나는 우리 집은 좀 안 올랐고 막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이게 차이가 좀 벌어졌다고 할까요? 맞죠. 이런 분들이 조금 요즘에 좀 속도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오를 때 내 집만 오르니까 남의 집도 오르니까 그 타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마 올 봄에 작년에 많이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대출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부장님이 네. 말씀 주시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남에 특히 네. 마용성하고요. 네.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1차 바닥을 찍었죠. 제 기준은 네네. 1차 바닥이거든요. 1차 바닥 찍었을 때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빨리 움직인 거죠. 계산 빨리 하고 공부해서. 근데 그 다음에 따라가려신 분들은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패턴이 어떻게 보면 역마진이죠.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그런 개념이 나오니까 좀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지금 이제 연말까지 좀 힘든 시장이 되니까 그때 맞추셔가지고 시나리오를 2개 정하셔서 내년에 시나리오와 강남 강북의 패턴을 보고 강남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좀 하방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계신 동네가 입주 물량이 적어요.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딱 2개 놓고 그러면 거꾸로 비슷할 때 그리고 여길 때 하면 답 그냥 나오지 않나요? 그럼 거기서 갭이 제일 줄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도리어 우리 동네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고 저기는 없어. 가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홀딩해야죠. 그렇죠. 갭이 벌어지니까. 네. 뭐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하셔야지 계속 들여다보면 시간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네요. 네. 그냥 시나리오 딱 두시고 현장 내가 사는 동네 갈 동네 딱 입주 물량 시세 변화 체크하시면 여기 답이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우선 좀 내놓고 우리 집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우, 네. 저울 중요하죠. 나가고 싶어도 이게 안 팔리면 사실 또 뭐 선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갈아타기를 들어오셨잖아요. 봄에. 올 네. 봄에 이제 용기 있게 되신 분들이 그래도 빨리 움직여가지고 원래 있던 집들이 이제 상승인데 조금 저렴해서 터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털지 못한 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스러운가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왔을 때는 어떤 주거나 뭐 미래 뭐 다 함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 집을 갖다가 홀딩하다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물론 제일 좋은 타임은 내년 상반기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까지 안 팔리셔가지고 힘든다. 그럼 내년 상반기가 약간 상승인데 그때 못 팔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에서 그렇죠. 넘는지 안 넘는지 네네. 이거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아슬아슬하면 과감하게 욕심 줄이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맞아요. 안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빠질까봐 걱정이시고 또 이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를까봐 걱정이시고 그러니까 항상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거 뭐 내 집 마련이라는 거 어쨌든 다들 참여는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뭐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본주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흠결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고 위기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우리 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갭 투자, 갭 투기 뭐 떠나서 어떤 자본에 대한
증식에 대한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어떤 한 일로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회에 어떤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때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그러면 또 박탈감도 느끼겠지만 이게 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드릴 말씀은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살고 있고 나의 목표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게 답이잖아요. 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슬픈 일인데 못 사서 이혼한 부부도 봤고 무리하게 사서 이혼한 부부도 봤어요. 네. 그러면 무리하게 사서 못 살게 사던 목표가 이혼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둘이 잘 살려고 같이 한 건데 그렇죠.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빚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접해요. 네. 그게 너무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내가 무리를 해서 사던 무리해서 못 사던 상의를 해야 된다 가족하고 가족이 행복하려고 우리가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인데 가족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 기준을 항상 잊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를 올인을 하던 조금하던 뭐하던 행복해야지 가족이라는 이유를 네. 자꾸 생각하시면 욕심이 저절로 줄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판단도 뭐 오류적인 판단을 덜 하게 되잖아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면 삶도 좀 나아지시고 딱 건강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네. 그런 우리 인간의 근본 이걸 좀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게 행복하자고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다 맞습니다. 모든 건 다 수단일 뿐인데 맞죠. 이거가 어느 순간 이제 목적이 되고 이제 어느 순간 네. 그게 이제 집착이 되면서 그렇죠. 정말 본질적인 걸 또 잃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한국 부동산의 전망과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